연세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 이형민이라고 하고요. 오늘 상상하는 인공지능 간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께 소개드리고자 여기 섰습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기 GAN이라고 써 있는데 보통 저희는 겐, 엄청 다양한 사람별로 되게 다양하게 부르는데요. 저는 그냥 오늘 간이라고 명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세미나 소개 시작하기 전에 여기 계신 6분의 이제 사람들 중 혹시 아는 사람이 있나요? 혹시 이 중에 지인이 있거나 한 번이라도 봤다거나 하시는 분 계신가요? 아마 없으실 거예요. 네, 아마 없으실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얘네들이 이제 이 6개 사람 얼굴이 컴퓨터가 사람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학습을 한 다음에 스스로 만들어낸 이 세상에 없는 사람들의 이미지예요.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간이라는 그 알고리즘이 이렇게 좀 어떤 데이터들을 보고 어떻게 생겼는가를 파악한 다음에 그 데이터를 거꾸로 가짜 데이터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알고리즘이라서 먼저 좀 관심을 끌어보기 위해서 이 사진을 준비했고요. 일단 세미나 시작하기 앞서서 연사 소개를 할 텐데요. 일단 저는 2014년에 연세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에 입학을 해서 얼마 전에 2월에 졸업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학술교류부 차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 이메일이랑 홈페이지 주소를 썼는데 홈페이지 주소를 쓴 이유는 이따가도 설명드리겠지만 이 세미나 주제에 대해서 더 많은 심도 있는 그런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여기 제가 이 세미나 내용에 대해서 포스팅을 요즘 하고 있는 중이라서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다는 의미에서 여기 써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목차인데요. 자료에도 써있겠지만 먼저 GAN이라는 알고리즘은 인공지능, 기본적으로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하는 딥러닝 알고리즘이에요. 그래서 일단 인공지능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 딥러닝이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다음에 그제서야 이제 GAN이 뭔지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 GAN 알고리즘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응용을 해가지고 좀 신기한 짓들을 많이 할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드리고 세미나를 마쳐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세미나 매뉴얼입니다. 이 매뉴얼을 만든 이유는 아까 전에도 제가 그 사이에서 이렇게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주제에 대해서 토론하시거나 이런 내용을 들어봤는데 굉장히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이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또 공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딥러닝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심지어 GAN에 대해서까지 굉장히 잘 알고 있는 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딥러닝, 인공지능에 대해서도 하나도 모르는 분도 계실 것 같아서 일단 자기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보시고 만약에 딥러닝을 안다 해가지고 GAN에 대해 더 심도 있는 내용을 원하면은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홈페이지를 같이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그리고 딥러닝에 대해서도 모르는데 오늘 매우 간단한 수식이 조금 등장할 예정이에요. 만약에 그런 거에 대해서 울렁증을 느낀다 하시는 분들은 수식은 스킵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제 알고리즘이 물론 수식까지 다 보고 끝까지 이해를 하면은 더 도움이 많이 되겠지만 나중에 그냥 무슨 연구를 하시거나 뭔가를 할 때 사람들이랑 대화할 때 그때 그런 세미나 주제가 있었지 하고 떠오르는 수준만 돼도 오늘 세미나는 충분히 가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수식 같은 거는 어려우면은 그냥 스킵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 둘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은 그냥 오늘 세미나 열심히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인공지능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인공지능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인공지능 하면 보통 많은 사람들이 떠오르는 이미지가 이런 스스로 생각해서 움직이는 로봇이라든지 원하는 일은 다 해주는 무슨 비서 같은 그런 기술들을 많이 떠올리고 아니면은 아이언맨 이런 거 되게 많이 떠오르시잖아요. 근데 이런 이미지들은 인공지능이라는 게 하나의 벽돌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 벽돌로 쌓아 올린 건물을 떠올리신 거예요. 근데 오늘 제가 설명드릴 인공지능은 벽돌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인공지능은 이런 거예요. 현상을 딱 보고 현상을 관찰한 다음에 학습을 해서 새로운 상황이 주어졌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예측하는 알고리즘이다. 그게 인공지능이다 라고 오늘 말씀드리고요. 좀 더 자세히 한번 들어가 볼게요. 제가 공부를 얼마나 해야 성적을 잘 받을 수 있는지가 정말 궁금해가지고 공부 시간에 따른 제 성적의 표를 한번 만들어 봤다고 합시다.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얻은 소중한 데이터를 우리는 뭐 데이터 또는 데이터셋이라고 하고요. 우리는 얘네들을 앞으로 관찰할 겁니다. 근데 이 관찰을 왜 하냐면은 이런 걸 하기 위해서예요. 그럼 7시간을 공부하면은 몇 점이 나올까? 여기 분명히 데이터에는 7시간을 공부했을 때 몇 점이 나올지에 대한 데이터는 없죠. 근데 우리들은 이 표를 보면은 충분히 7시간을 공부했을 때 몇 점이 나올지 예상이 가능합니다. 보면은 8시간이랑 6시간 공부했을 때 3.7이랑 3.0이 나왔으니까 대충 한 3.4 정도 나오지 않을까 예측을 할 수 있죠. 이렇게 예측하는 거를 우리는 prediction이라고 하고요. 우리말로 예측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요, 이제 예측을 했으니까 한번 진짜 7시간을 공부해 보는 거죠. 7시간을 딱 공부했더니 몇 점이 나왔냐? 운이 좋아가지고 3.5가 나온 거예요. 3.5가 진짜로 나왔어요. 이 3.5가 나온 거를 우린 뭐라 그러냐면은 그라운드 트루스라는 어려운 말을 쓰긴 하는데 그냥 정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답이고요. 3.5가 나왔으니까 우리가 예측을 틀리게 한 거죠. 그러니까 그 틀린 예측이 얼마나 틀렸는지에 대한 예측보다 0.1 더 잘 나왔군 이라고 생각하는 걸 우리는 에러 또는 이제 우리말로 오차라고 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0.1이 더 잘 나왔으니까 나중에 예측할 때 이걸 좀 반영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음부터는 조금 낙관적으로 예측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거를 우리는 피드백이라고 하고 뭐 오차를 최소화시키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나온 이 용어들은 앞으로 이제 세미나 진행하면서 계속 제가 쓸 용어들이고요. 뭐 영어랑 한글 계속 번갈아 가면서 같이 설명드릴 거니까 이제 잘 알아두시면 되고요. 이게 이제 인간이 어떤 데이터를 관찰하고 예측을 하고 그리고 그 예측에 대한 피드백을 받는 결과죠. 근데 이제 이거를 컴퓨터한테 시킨다. 이게 진짜 인공지능이겠죠. 그래서 컴퓨터한테 시키는 그 알고리즘 중에 하나가 딥러닝이라고 합니다. 딥러닝은 그냥 인공지능을 이제 구현하는 여러 가지 알고리즘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예요. 요즘 굉장히 잘 쓰이고 있는 대표적인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방금 제가 그 시험 점수를 예측하는 그 과정을 컴퓨터한테 어떻게 시켜야 되는지를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요. 크게 3단계가 있어요. 일단 3단계가 있는데 그 3단계를 통해서 이 딥러닝의 목표는 공부 시간을 넣었을 때 어떤 성적이 나올지 예측하는 함수를 만드는 게 이 딥러닝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X에다가 공부 시간을 넣으면은 Y로 성적이 나온다. 그런 함수를 찾아보자 라고 하는 게 딥러닝의 목적이고요.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3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 단계가 모델링입니다. 모델링은 뭐냐면은 어떤 함수를 쓸까예요. 대략적으로 어떻게 생겨먹은 함수를 쓸까. 예를 들어보면은 아까 전에 공부 시간과 성적의 이제 표를 가지고 그래프를 제가 그려봤는데 대충 보니까 좀 일직선 모양으로 형성이 돼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직선의 방정식을 써보자. 직선의 방정식을 쓰는데 얘의 기울기랑 뭐 y절편 같은 건 뭐가 될지는 모르겠고 일단 직선의 방정식을 써보자. 여기까지가 모델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학교 때 배운 지식을 이용해서 이렇게 y는 ax 더하기 b라는 직선의 방정식을 이제 정한 거죠. 여기까지가 모델링입니다. 아직 a랑 b가 뭔지는 모르죠. 그래서 해야 될 일이 바로 두 번째 스텝과 세 번째 스텝인데 두 번째는 에러를 정해주는 거예요. 아까 전에 저희가 에러를 어떻게 했었냐면은 3.4가 나왔는데 실제로 3.5가 나와서 그 둘을 빼는 과정을 통해서 0.1이라는 에러를 도출했었죠. 근데 그렇게 빼지 않아도 굉장히 많은 다양한 방법들이 있어요. 에러를 구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에러를 어떻게 구해줄지에 대해서 정해줘야 되는데 에러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각 데이터들, 그러니까 n개의 데이터가 있다고 쳤을 때 첫 번째 데이터, 두 번째 데이터, 세 번째 데이터를 다 넣었을 때 우리가 갖고 있는 방금 전에 만들어준 함수에 의해서 예측값이 나오겠죠. 이 예측값을 아까 전에 prediction, 예측값이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실제로 시험을 봐서 나온 점수들, 그라운드 트루스, 정답이라는 게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이 정답을 T라고 하고 4가 아니라 N인데 T라고 하고요. 프레딕션을 Y라고 했을 때 아까 전에는 이제 이 에러 값을 어떻게 구했었냐면은 이렇게 구했었어요. 그냥 빼서 예측값에서 그라운드 트루스 정답을 빼는 과정을 통해서 에러를 구했었는데, 이 에러는 사실 뺀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실제 데이터보다 우리 예측이 커도 문제고 작아도 문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절대값의 효과를 내주기 위해서 우린 얘를 제곱합니다. 제곱을 하는데 나중에 얘를 미분할 일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미분했을 때 앞에 이상한 지저분한 개수가 안 붙게 하기 위해서 그냥 2분의 1을 붙여줘요. 우리는 최종적으로 이 값을 에러라고 할 거고요. 이 예제에서는 에러가 이렇게 정의되고요. 그리고 이 에러를 아까 전에 i가 1부터 n까지 n개의 데이터가 있었죠. 그럼 n개의 에러가 구해지겠죠. 그러면은 그 n개의 에러를 다 더해주기만 하면은 그 더해준 결과를 우린 L로 표현을 하고 로스 함수라고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로스 함수가 나왔는데요. 로스 함수는 결국 모든 데이터들에 대해서 에러를 구해서 다 더한 거고요. 결국에는 이 로스 함수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예요. 다 까먹어도 이 로스 함수는 기억해 주셔야 되는 게, 이 로스 함수는 결국 지금 이 모델이 한 예측이 실제랑 얼마나 차이 있는지, 그러니까 예측을 얼마나 잘못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값이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도 사실 어떤 학습을 할 때 스스로 그냥 학습하는 게 아니라 옆에 누구 지도자가 있어가지고 지금 네가 라는 사실을 알려줌으로 인해서 이 모델이 학습할 방향을 결정해 줍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놈이에요. 로스 함수는 모델이 학습해야 될 방향을 결정해 준다. 거기까지 생각하시면 되고, 마지막 스텝 3인데요. 그러면은 이제 로스가 정해졌으니까 로스가 최소가 되도록 A랑 B를 구해주면 되겠죠. 보통 최소값 구할 때 우리 고등학교 때 많이 했던 그 미분을 이용하면 되는데, 이 미분의 과정은 사실 조금 복잡해요. 그래서 그 결과까지는 제가 여기서는 시간 관계상 스킵을 하는데 한번 해보시면은 A랑 B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지금 상황 같은 경우는 제가 설명을 위해서 굉장히 쉬운 예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이렇게 미분만 간단히 해줘도 A랑 B를 구할 수 있는데, 실제 딥러닝을 돌릴 때는 이 함수가 굉장히 복잡해요. 굉장히 복잡해서 그냥 미분만 한다고 해서 최소값을 구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잠시만요. 네, 최소값을 구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 최소값을 구하기 위해서 굉장히 다양한 알고리즘들이 쓰이는데, 이건 사실 기술적인 문제라서 여기서 말씀을 드리진 않겠지만, 한 가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점은 딥러닝 알고리즘은 우리가 방금 짜준 이 로스 펑션을 줄이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 합니다. 그냥 이 로스 펑션을 우리가 정해주기만 하면은 어떤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이 로스 펑션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고, 그 과정이 결국 학습이에요. 로스 펑션이 작아지면은 결국 우리가 예측을 잘한다는 거니까 학습이 다 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로스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이 결국 학습이다 라고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사실 그래서 지금 세 가지 스텝을 설명을 드렸는데, 모델링하고, 모델링은 아까 전에 함수의 꼴을 대략적으로 정해주는 거였고, 그리고 로스 펑션, 로스 함수를 정해주는 거는 로스 함수를 정해주는 과정, 그리고 로스 함수를 정해준 거를 바탕으로 세부적인 값들을 구해내는 과정을 최적화, 옵티마이제이션이라고 하는데, 먼저 이 모델링 같은 경우는 그 딥러닝 내부 구조가 어떻게 돼 있는지를 다 까보는 과정이기 때문에 사실 좀 기술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이건 오늘 안 다룰 거고요. 그리고 옵티마이제이션도 마찬가지로 모델링과 마찬가지로 좀 기술적인 문제고 복잡한 얘기이기 때문에 오늘은 다루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 로스 펑션 이것만 기억한 상태에서 GAN으로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딥러닝은 결국에는 처음에 학습하기 전에는 이 딥러닝에다가 인풋을 딱 넣어주면은 상황을 넣어주면은 안 좋은 예측을 하겠죠. 그러니까 옳지 않은 아웃풋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로스 함수를 정해줌에 의해서 이 아웃풋이 안 좋아. 너 지금 옳지 않은 예측을 하고 있어. 너 지금 안 좋은 상태야. 라고 로스 함수가 알려주면은 이 딥러닝 알고리즘이 이 로스 함수를 줄이기 위해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할 거고 결국 그 노력 과정이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학습이라고 했고요. 학습 결과 로스가 작은 좋은 예측을 할 수 있게 된다가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딥러닝은 처음엔 안 좋은 아웃풋을 내다가 로스가 크다는 사실을 알고 이 로스를 줄이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좋은 아웃풋이 나오는 함수가 됐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다른 거는 뭐 어려우시면은 다 까먹으셔도 되는데 이거는 딱 기억하고 GAN으로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GAN, 간이라는 알고리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일단 GAN이 뭐의 약자냐 이게 되게 궁금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좀 가져와 봤는데 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라는 이제 이름의 약자인데요. Generative가 뭐냐면은 생성한다는 뜻이죠. 그냥 생성한다. 그 아까 전에 제가 세미나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GAN 알고리즘이 얼굴 이미지라든지 특정 학습한 데이터들을 유사하게 따라해가지고 만들어내는 알고리즘이라고 했죠. 그래서 제너러티브라는 이름이 붙은 거고요. 어드버서리얼은 뭐냐면은 저도 몰라서 찾아봤어요. 이거는 경쟁적인 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경쟁적인이라는 거는 이 알고리즘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관련이 있는데 이건 이따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 GAN이 경쟁을 하는 과정을 통해서 학습을 합니다. 그리고 네트워크는 그냥 네트워크예요. 네트워크 아까 전에 그 모델 있죠? 사각형 박스 계속 나왔던 그걸 그냥 네트워크라고 하는데 그냥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좀 이 GAN에 대해서 대략적인 그 과정을 설명을 드리면은 그냥 지금 얼굴을 예로 들었는데 다양한 데이터가 있을 수 있어요. 여기 있는 사람 진짜 사람 얼굴들의 데이터를 싹 다 학습을 해가지고 GAN은 사람 얼굴은 이렇게 생겼구나 라는 거를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사람 얼굴을 열심히 학습을 하고 그럼 나도 한번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실제로 아까 전에 배웠던 실제 사람 데이터와 비슷하게 생긴 사람 얼굴들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거죠. 이게 GAN의 전 과정이고요.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GAN의 내부는 이렇게 생겼어요. 지금 두 명의 사람이 있죠. 얘네 아까 전에 경쟁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얘네 둘이 경쟁할 거예요. 얘네 둘이 경쟁할 건데 제너레이터라는 놈이 있고 디스크리미네이터라는 놈이 있어요. 제너레이터라는 놈의 직업은 뭐처럼 생겼죠? 도둑처럼 생겼죠? 범죄자인데 지폐 위조범입니다. 지폐를 위조하는 놈이에요. 얘는 가짜 지폐를 만드는 놈이고 이 디스크리미네이터는 경찰이에요. 경찰인데 지폐 위조범이니까 뭘 만들죠? 위조 지폐를 만들겠죠. 위조 지폐를 만들어서 이 경찰한테 보냅니다. 이 경찰은 이 위조 지폐랑 실제 지폐를 두고 뭐가 위조 지폐인지를 검거해내는 거예요. 이게 이 두 명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 제너레이터 지폐 위조범 입장에서는 이 경찰이 구분할 수 없을 만큼 똑같이 생긴 위조 지폐를 만드는 게 얘의 사명이고요. 그리고 이 경찰은 디스크리미네이터는 아무리 똑같이 생긴 위조 지폐가 내 앞에 놓인다라고 해도 위조 지폐를 구분해낼 수 있게 되는 게 이 디스크리미네이터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이제 좀 딥러닝처럼 좀 바꿔서 다시 설명을 드리면은 사람 얼굴 만드는 문제로 다시 돌아왔어요. 이 제너레이터라는 놈은 위조 지폐 대신 사람 얼굴을 만들 거예요. 근데 사람 얼굴을 만들 때 재료가 있는데 이 재료가 노이즈라고 하거든요. 이 노이즈는 그냥 그 TV에 그 방송 끝나면 찌직거리는 그 노이즈 맞아요. 그 노이즈 그냥 랜덤하게 아무렇게나 생긴 어떤 이미지를 재료로 삼아서 이 제너레이터가 실제 사람처럼 생긴 얼굴을 만들면요. 이 디스크리미네이터는 제너레이터가 만든 얼굴과 실제 얼굴 두 개를 가지고 이제 얼굴 사진을 그냥 받아서
0에서 1 사이의 값을 출력을 하는데 이게 좀 가짜 이미지 같다 싶으면은 0에 가까운 값을 출력을 하고요. 이게 진짜 이미지인 것 같다 싶으면은 1에 가까운 값을 출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디스크리미네이터 입장에서 이게 진짜 이미지일 확률을 출력한다 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0에서 1 사이의 값을 출력한다. 제너레이터는 가짜 이미지를 만들고 디스크리미네이터는 이미지를 받아서 가짜인지 진짜인지를 구분한다. 아시겠죠? 그럼 조금만 더 어렵게 들어가 볼게요. 이제 이게 수식이 됩니다. 사실 제너레이터랑 디스크리미네이터는 각각이 딥러닝 모델이에요. 딥러닝 모델을 아까 뭐라 그랬죠? 함수라고 했었죠. 딥러닝은 함수를 만드는 알고리즘이에요. 그래서 제너레이터도 제너레이터 나름대로 함수가 있고 디스크리미네이터도 디스크리미네이터 나름대로 함수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G랑 D라고 할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재료로 받는 이 노이즈를 Z라고 할 건데 그러면은 우리가 그 제너레이터가 생성해낸 가짜 이미지는 GZ라고 할 수 있겠죠. 쉽죠? Z를 인풋으로 받으면은 GZ가 아웃풋이죠. 그리고 가짜 이미지는 그럼 이제부터 GZ예요. GZ는 다 가짜 이미지입니다. 그리고 진짜 이미지, 우리가 쌓아둔 그 사람들의 진짜 이미지 데이터셋에서 가지고 나온 이미지 하나를 X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은 이 가짜 이미지나 진짜 이미지를 D가 받았을 때 가짜 이미지를 받고 출력한 점수라고 합시다. 0에서 1 사이의 점수. 가짜 이미지를 받고 출력한 점수는 DGZ가 될 거고요. 그리고 진짜 이미지를 받고 출력한 점수는 DX가 되겠죠. 여기까지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러면은 다시 이 둘의 욕망을 정리를 해보면은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면은 디스크리미네이터는 진짜 이미지를 받았을 때는 1을 출력하고 싶어 할 거고요. 가짜 이미지를 받았을 때는 0을 출력하고 싶어 할 거예요.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원하는 바죠 이게. 근데 제너레이터는 자기가 만든 가짜 이미지를 디스크리미네이터가 받았을 때 1을 출력하게 하고 싶어 하겠죠. 디스크리미네이터를 속이고 싶어 할 테니까. 그래서 이걸 간단히 수식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돼요. 디스크리미네이터는 DX, 실제 이미지를 받고 나온 점수였죠. DX는 1이 되게 하고 싶어하고 DGZ, 가짜 이미지를 받고 나온 점수였죠. 이거를 0이 되게 만들고 싶어하고요. 반대로 제너레이터는 실제 이미지를 디스크리미네이터가 받았을 때는 사실 별 관심이 없어요. 얘가 관심이 있는 거는 자기가 만든 이 가짜 이미지를 가지고 받은 점수가 1이 되게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얘네 둘이 원하는 바가 명백하게 다르죠. 그래서 이거를 경쟁적인 알고리즘이다 라고 설명을 드린 거예요. 자, 근데 지금 얘네들이 원하는 바가 나왔으니까 우리는 이 원하는 바를 이용해 가지고 로스 함수를 만들 수가 있어요. 로스 함수 어떻게 만들까요? 아까 전에 디스크리미네이터는 DX가 1이 되게 하고 싶어하고 DGZ가 0이 되게 하고 싶어하고 제너레이터는 DGZ가 1이 되게 싶어하니까 이 둘 사이의 차이를 가지고 로스를 만들면 되겠죠. 그러면은 아까 전에 했던 것처럼 하면 이렇게 되겠네요. 아까 전에 분명히 뺀 다음에 제곱해라 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뺀 다음에 제곱해서 이렇게 로스 함수를 만들어도 물론 제가 궁금해서 해봤는데 잘 돼요. 잘 학습은 돼요. 근데 이 GAN을 처음 소개한 논문에서는 이 함수보다는 이게 좀 더 잘 된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이게 잘 되는 이유는 이제 이게 잘 되는 이유에 대한 좀 수학적인 엄밀한 증명은 여기서는 나오지 않는데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포스팅을 보시면은 나와야 되는 건데 지금 얘네 전체를 줄인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은 dx가 커져야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dx는 1이 돼야 된다는 뜻이고 얘는 dgx가 작아져야 된다. 작아져야지 이 전체가 작아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dgx는 작아져야 된다. 얘도 마찬가지로 dgx가 커져야 된다. 그냥 사실 식에 대한 좀 모양만 바뀌었을 뿐이지 의미상으로는 전혀 바뀐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면은 다 끝났어요. 제너레이터가 디스크리미네이터한테 좀 이상하게 생긴 좀 어설프게 만든 가짜 사람 얼굴을 보내줬더니
디스크리미네이터는 처음에 굉장히 쉽게 실제 이미지랑 가짜 이미지를 구분할 수 있었겠죠. 그래서 디스크리미네이터는 굉장히 기쁩니다. 그래서 실제로 학습을 시켜보면은 처음에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좀 우세한 경향을 보여요. 근데 이게 학습이 진행되면 될수록 제너레이터가 진짜 사람처럼 생긴 이미지를 디스크리미네이터한테 보내주게 되고, 그리고 그 결과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이제 구분을 하기 힘들어하죠. 실제 이미지랑 지금 우리가 봐도 이게 진짜 사람인지 뭐 가짜 이미지인지 구분하기 어렵죠, 사실. 그래서 디스크리미네이터 입장에서도 이제 구분하기 힘들 정도의 단계까지 갑니다. 그게 GAN의 학습 과정이다 라고 이제 설명을 드리고요. 이게 GAN의 전부고요. 사실 이제 이 GAN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신기한 알고리즘들을 만들게 되는데, 이제 GAN을 이용해서 이제 조금씩 응용을 해가지고 다른 알고리즘들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 뒤로 나온 것들 중에 하나가 인포간이라는 알고리즘인데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제너레이터가 노이즈를 받아가지고 가짜 이미지를 출력했었죠. 아까 전에 노이즈를 재료로 해서 가짜 이미지를 만들었었는데, 아까 전에 이 노이즈를 우린 랜덤하게 그냥 생성해서 넣어준다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얘에 좀 집중을 해서 얘를 우리가 컨트롤하는 거예요. 이제 이 Z값을 랜덤하게 갖고 오는 게 아니라 Z값을 우리가 인위적으로 조정을 좀 해주자 라는 아이디어에서 출발을 한 건데요. 얘를 인위적으로 조정하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은 여기 나오는 이미지가 Z를 조금씩만 바꿔주면은 이 이미지가 조금씩만 바뀌어요. 어떤 결과냐면은 이런 겁니다. 인포간에서 이제 논문에서 소개한 이미지인데요. 여기서 세로축은 지금 사람의 얼굴 색에 따라서 구분을 한 거고, 가로축은 사람의 그 표정이거든요. 잘 안 보이시겠지만 지금 왼쪽 끝에 있는 이미지는 웃고 있는데 오른쪽 끝으로 갈수록 점점 무표정으로 바뀌어가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Z를 조금씩만 옮겨주면은 나오는 아웃풋 이미지를 조금씩 바꿔서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논문에 의해서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게 됐죠. 랜덤한 이미지가 아니라. 그리고 두 번째 알고리즘은 픽스2픽스라는 알고리즘인데요. 얘는 아까 전에 인풋으로 노이즈를 받아서 가짜 이미지를 출력하던 놈을 어떻게 바꾸냐면은 둘 다 이미지로 바꿔요. 둘 다 이미지로 바꾸는데, 여기 있는 이미지는 지금 이 운동화에 대해서 그 가장자리 테두리들을 따서 만든 이미지거든요. 얘를 이미지 처리하는 사람들은 엣지라고 부릅니다. 엣지 이미지라고 부르는데, 이 엣지 이미지를 받아서 지금 실제 얘를 막 색칠을 막 해가지고 실제 신발처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처음에는 이 엣지 이미지를 받아서 이상한 이미지가 나오겠죠. 이상한 이미지를 이제 신발 이미지의 정답 그라운드 트루스랑 비교를 합니다. 비교를 해서 이런 로스를 쓰거든요. L가는 뭐냐면은 아까 전에 제가 주구장창 설명드렸던 그 로그 많이 나오는 그 GAN의 진짜 로스고요. 여기에다가 하나만 더 추가하는 거예요. 이 두 신발 이미지의 차이, 얘가 출력한 이미지와 진짜 신발 이미지의 차이. 아까 전에 시험 점수 예측할 때도 이런 식으로 로스를 만들었잖아요. 이걸 그냥 더해줍니다. 그래서 이 방식으로 픽스2픽스 알고리즘을 하면은 이런 픽스2픽스 알고리즘이 그 이전까지는 되게 그 포토샵 디자이너들이나 기술자들이 하던 일들을 컴퓨터가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계기가 됐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굉장히 신기한 건데요. 흑백 사진을 컬러를 입혀주는 거예요. 그냥 흑백 사진을 그냥, 사실 요즘 같은 경우는 컬러 카메라가 많으니까 이런 알고리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흑백 사진밖에 없던 시절의 이미지를 갖다가 이 컴퓨터한테 넣어주면은 여기다가 색깔을 입혀가지고 컬러 카메라로 찍은 것처럼 이미지를 바꿔주고, 이게 가능해지고요. 이걸 컬러라이제이션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페인팅이라는 알고리즘이 있는데, 밑그림 이미지를 넣어주면은 이 이미지에다가 색칠 공부를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인공지능이 색칠 공부를 해서 색깔이 있는 이미지로 바꿔준다. 이게 페인팅인데, 이거를 이제 뭐 하나만 더 감상을 해보면은 이런 것도 있어요. 이런 밑그림 이미지에 되게 파스텔 톤으로 이쁘게
색칠을 한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가능해지고요. 그리고 이제 그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이 엣지를 그 색칠해가지고 진짜 이미지로 만들어주는 거를 누가 고양이 이미지로 학습을 시킨 결과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고양이고 이게 고양이에서 엣지를 뽑은 이미지라고 했을 때 그렇게 학습을 시킨 다음에 여기다가 진짜 고양이 이미지를 넣는 게 아니라 사람이 그냥 막 그려놓은 고양이 이미지를 넣었대요. 그 결과 이런 식으로 고양이 이미지를 진짜 고양이 이미지를 가지고 학습을 시킨 다음에 사람이 그냥 대충 그린 이미지를 넣었더니 이걸 진짜 고양이처럼 바꿔주는 거죠.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뭐 구글에다가 그 픽스투픽스라고 치면은 굉장히 기괴한 그 결과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그나마 무난한 거를 제가 좀 오늘 선별해가지고 왔습니다.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토토로에 나오는 그 고양이 버스를 누가 이렇게 그려가지고 픽스투픽스 알고리즘에 넣었더니 고양이란 걸 모르는 상태에서 보면은 모를 수도 있는데 고양이 같죠. 그래서 이런 것까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알고리즘이 디스코간 또는 사이클간 알고리즘인데 이건 이름이 두 개인 게 아니라 또 굉장히 비슷한 구조의 알고리즘을 두 군데에서 동시에 학회에 발표하는 바람에 두 알고리즘이 떠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알고리즘은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이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픽스2픽스 알고리즘의 치명적인 단점은 뭐냐면은 이 엣지 이미지를 가지고 진짜 이미지를 만드는데 정답이 필요해요. 이 정답이 없으면은 학습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경우는 정답이 굉장히 쉽죠. 그냥 아무 운동화 사진 다 갖고 와가지고 엣지를 따는 과정은 쉽거든요. 이거는 고전적인 알고리즘으로 엣지를 따는 과정은 쉬운데 그냥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짝꿍 데이터를 만들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픽스2픽스는 짝꿍 데이터가 필요하다 항상. 얘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아무 컬러 이미지들이나 싹 다 가져와가지고 흑백으로 바꾸는 건 쉽잖아요. 흑백으로 바꿔가지고 짝꿍을 만들어가지고 학습을 시키면 되는데 이 디스코간, 사이클간 알고리즘은 기본적으로 그 짝꿍이 아닌 데이터, 짝꿍을 만들 수 없는 데이터들 걔네들을 어떻게 학습시킬 것인가 라는 거에 대해서 초점을 맞춘 알고리즘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금 여기 보면은 얼룩말을 말로 바꿔주고 있고요. 말을 얼룩말로 바꿔주고 있는데 얘를 픽스2픽스로 학습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얼룩말을 데려다가 사진을 한번 찍은 다음에 말들을 데려다가 이 얼룩말이랑 똑같이 생긴 말들을 데려다가 똑같은 자세로 만들어 놓고 사진을 찍어야겠죠. 엄청 힘든 일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말 사진 하나 찍어 놓고 얼룩말 똑같이 점프하게 만든 다음에 사진을 찍어야 될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 딥러닝을 하는 데 있어서 뭐 작게는 뭐 몇만 장에서 많게는 뭐 몇십만 장까지의 데이터가 필요한데 이 짓을 몇십만 번 하기에는 너무 힘들죠.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 얘네들은 어떤 변형을 주냐면요. 먼저 이 말 이미지를 일단 제너레이터가 학습을 해서 얼룩말 이미지로 만들어줬다고 칩시다. 근데 얘를 실제 얼룩말 이미지랑 비교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없죠. 지금 우리한테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일단 갖고 있는 다른 얼룩말 데이터랑 비교를 합니다. 비교를 해서 똑같이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얘네 둘을 비교해가지고 이제 뭐가 진짠지 뭐가 가짠지를 학습을 해서 간 로스 아까 전에 있죠. 그 로그 엄청 많았던 그거를 일단 만들어내요. 여기까지는 픽스2픽스랑 거의 유사합니다. 근데 여기서 다른 건 뭐냐면은 이 상태에서 그냥 학습을 시키면은 얘를 이걸로 바꾸는 게 아니라 아마 이걸로 바꿀 거예요. 그건 우리가 원하는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얘를 갖다가 또 다른 제너레이터를 만들어서 얘를 다시 처음으로 되돌려라 라는 일을 합니다. 이 얼룩말을 다시 처음으로 되돌리게 만든 다음에 이 마지막에 처음으로 되돌린 놈이랑 처음에 넣어줬던 놈이랑 두 개를 비교해가지고 그냥 빼서 뭐 제곱하거나 해가지고 로스를 만들어버리면은 이 제너레이터 전체 입장에서는 두 개를 고려해줘야 돼요. 지금 인풋 이미지를 얼룩말 이미지들에 이렇게 섞어놔도 구분이 안 될 만큼 얼룩말처럼 만들어야 된다라는 과제 하나랑 그리고 얘를 나중에 가서 다시 처음처럼 바꿔줘야 된다라는 두 번째 과제 이 두 개를 한꺼번에 생각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얘는 무슨 전략을 선택하냐면은 마지막에
처음으로 바꿔줘야 되니까 우리 크게 바꾸지 말고 이 얼룩말 데이터들이랑 섞였을 때 구분 안 되도록 하는 최소한의 변형만 하자라는 전략을 선택하게 돼요. 그러니까 얘는 처음으로 바꿀 생각까지 해야 되니까 주변 배경 이미지 같은 거는 하나도 안 건드리고 딱 이 말만 얼룩말처럼 바꾸는 방법을 택하게 되는 거죠. 이 아이디어를 통해서 이제 짝꿍 데이터가 없는 상태에서도 그 GAN을 픽스-투-픽스 알고리즘을 학습시킬 수 있다라는 게 얘네들의 이제 얘네들의 아이디어고요. 그래서 이제 이 둘을 더해가지고 새로운 로스를 만들어서 학습을 시킵니다. 근데 또 말을 얼룩말로 바꿔주고 이것만 하면은 균형이 안 맞으니까 이걸 또 해요. 얼룩말을 말로 바꿔준 다음에 다시 얼룩말로 바꾼다. 이걸 또 해가지고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아까 전에 처음 두 개랑 두 번째에 나온 이 로스 두 개까지 다 더해서 총 4개의 로스를 더해서 학습을 시킵니다. 이게 이제 디스코간과 사이클 간의 알고리즘이고요. 이제 뭐 이렇게 해서 나온 결과를 아까 전에 사진만 봤는데 제가 우연히 어디서 동영상을 입수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엄청 잘하죠? 움직이고 있는 거 됐었는데 보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냥 사진을 넣으면은 특정 화가의 스타일로 이 풍경을 그려주는 거예요. 이게 되게 고흐 사진이고요. 이게 그 뭉크의 절규 사진이고요. 얘는 모르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스타일을 트랜스퍼한다. 이것도 사실 픽스-투-픽스로 학습시키려면은 이미 가신 그 화가분들을 다시 데려와서 그림을 하나하나 그리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참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디스코간과 사이클 간으로 학습을 시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좀 더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여기까지가 이제 제 간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뭐 디스코간, 사이클간 제가 말씀드렸던 그냥 알고리즘의 이름만 구글에 검색하시면은 더 다양한 결과를 많이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더 궁금하신 분들은 찾아보시길 권장해 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좀 이 GAN 알고리즘과 직접적으로는 관련이 없는 그냥 제 개인적인 결론 그냥 바로 끝내기 좀 허무한 것 같아가지고 좀 추가를 해봤는데요. 일단 오늘 오신 분들 중에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꽤 많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학술 교류에 있다 보니까 지금까지의 그 세미나의 뭐 주제들이나 이런 목록을 많이 보면은 꼭 인공지능이 아니더라도 요즘 컴퓨터 과학이나 이런 쪽에 좀 주제들이 굉장히 핫하고 인기 많고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인공지능이 옛날에 인공지능이 핫해진 계기가 한국에서는 아마 2년 전에 그 알파고 열풍 때문에 사람들이 인공지능 하기 시작했던 것 같은데 이 기술이란 거는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인기를 가지고 있는 동안에도 발전을 하지만 그 인기가 좀 수그러들고 지금 뭐 또 인공지능이야 이제 지겨워 사람들이 관심을 점점 끄기 시작하는 그 상황에서도 꾸준히 조용하게 자기 할 일을 하면서 발전을 하고 있다.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인공지능이 인간의 사고를 모방하는 그게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사고를 그대로 따라하고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을 그대로 따라하게 하면은 인간이 할 수는 있지만 귀찮은 그런 일들을 인공지능이 할 수 있게 하면은 편하지 않을까 하는 의미에서 인공지능을 만들었었는데 오늘 제가 보여드린 이건 사실 인간이 못하죠. 인간이 못하는 거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인공지능은 꾸준히 발전을 하고 있고 인간이 할 수 없는 일까지 할 수 있게 됐죠. 그래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은 딱 2016년 3월이더라고요. 딱 2년 전이에요. 2016년 3월 15일에 끝났는데 그 알파고와 이세돌의 경기였죠. 딱 2년 전인데 이때 알파고의 인공지능은 그거였어요. 그냥 알파고는 지금까지 쌓아왔던 수많은 그 바둑 기사들의 바둑 어떻게 두는지 하나하나 다 보면서 아 이렇게 둬야 이기고 저렇게 두면 지는구나 이런 걸 위주로 많이 참고하면서 학습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 알파고보다 조금 유명하진 않지만 얼마 전은 아니죠. 2017년 10월에 알파고 제로라는 이름의 알고리즘이 네이처지에 실렸거든요.
얘는 뭐냐면은 그냥 처음부터 그냥 그 컴퓨터한테 바둑의 룰은 이런 거야 라는 것만 알려주고 그 컴퓨터가 그냥 처음부터 자기가 이기려면 이렇게 둬야 되는구나 혼자 그 룰을 분석해가지고 학습한 알고리즘이에요. 그래서 이걸 알파고 제로, 그냥 밑바닥부터 아무 도움 없이 스스로 학습했다는 의미에서 알파고 제로라는 이름이 붙었는데, 이 알파고 제로는 그 옛날에 커제와 경기를 했었던 알파고 마스터와의 경기에서 100판을 해서 89판을 이겼고요. 그리고 이세돌과 경기를 해서 이겼던 알파고 리와의 경기에서는 100판을 해서 100판을 다 이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바둑을 잘한다고 알려진 이세돌 선수가 4대1로 진 그 알파고를 100대1로 이긴, 처음부터 뭐 다른 바둑 둔 거를 학습하지도 않고 혼자 그냥 룰만 분석해서 한 결과가 이 정도다. 그냥 그래서 알파고 제 주변 친구들 얘기 들어보니까 그냥 2년 전에 알파고 대란 때 딱 그때 이미지로 인공지능의 이미지가 남아있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관심 안 가지고 그냥 그 인기가 식고 있는 동안에도 인공지능은 그냥 스스로 꾸준히 발전하고 있었다라는 걸 그냥 좀 아름답게 마무리하기 위해서 말씀드려보고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